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네요. 제가 파면이 되기까지는 나는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고 계속 묵누와 말씀드렸는데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와주셨고요. 김한한결의 기자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세 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또 맞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추셨죠. 네, 그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마지막 밭이라고 돌아다녔잖아요. 정영식이 설득되면서 6대 2에서 8대 0으로 간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헌재 일부 재판관들이 부록처럼 달았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역시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수준이 떨어져.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가치 체계의 법인데 형사소송법처럼 증거에 뭐라고 합니까? 유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면 탄핵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할 수 없죠. 예, 형법상의 범죄자라야지만이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헌법재판관 몇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한국에서 법조인들이 이 대륙법에 있어서의 과거 이 독일 제국법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의 흐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마지막 개혁은 사법부 개혁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니 판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형사재판의 전문을 갖고 왔느냐 전문 증거 부분. 네. 갖고 오면 어때요? 그게 소송법으로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대통령을 파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형사법하고 다른 거잖아요.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영식 재판관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일사부재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식을 뛰어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에요. 일사부재리가 아니고 이사부재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법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민주적 공화적 절차와 형법 절차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아니 네. 김한 기자님은 또 지금 박 평론가님도 맞춰주셨지만 김 기자님도 네. 매주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가 온다. 나온다. 이번 주 금요일 인디언 기후제 3주인가 4주 연속 제가 금요일엔 비가 온다. 결국 맞췄어요. 결국 맞췄다. 인디언이들 이긴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디테일의 문제들이 있긴 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일날 현장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거를 보면 헌법재판관이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는데 힐링된다, 치유받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런 범시민적인 어떤 투쟁의 결과로 헌재가 여러 가지 뭐 부침과 곡절이 있었지만 8대 0 일단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뭐 안도? 그래도 세상이 제가 이 12.3 내란 이후에 굉장히 순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아직도 그걸 지금은 개엄의 시대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했는데 그 12.3 이후에 유일하게 나온 좀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대 0의 스코어에서 느끼신 거예요? 판결문에서? 네, 8대 0 읽는 동안에? 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에서 약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곡절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유추되는 문장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꼭 그 선거 요지에서 국회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지적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나머지 문장들 보면 이 계엄이 해제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경고용 계엄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민의 저항으로 이것을 해제했다라는 표현 맥락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각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또 굉장히 좀 단정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압도적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뭐 이런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뭐 상식적인 결론으로 이제 흐르게 돼서 우리가 이제 이 8대 0과 헌법 재판관들의 이 파면 결정문이라는 게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으려고 넉 달간 이렇게 싸워온 건가라는 허탈감도 사실은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저는 더 커서 개인적으로는 좀 울컥했던 부분은 너무 4주 동안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을 너무 강도 높게 했던. 그러니까 뭐 물론 이 보충 의견으로 달았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런 분들의 보충 의견을 보고 나서 이래서 좀 오래 걸렸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후에 이제 주목되고 있는 뭐 어떤 정계선 재판관의 과거 어떤 서사라든지 특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공직자의 면모를 보여왔는가에 대한 조명을 지금 새롭게 또 하고 있거든요. 기사가 또 반대로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게 이번 판결 끝나고 나서 더 주목을 받다 보니까 누가 더 참된 공직자인가에 대한 공직자상을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다 보니 뭔가 또 문영배 재판관한테 좀 미안해지고 이런 생각에 너무 4주 동안 비판을 했나?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 해악의 민족이라고 느낀 게 주말 사이에 내가 하다 헌법재판관 덕질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의 과거 뭐 막 그걸 아이돌사처럼 이렇게 뭐 데뷔를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역할이 있어요. 끝까지 더 트집을 잡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공화제적 질서를 지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 민주당 계열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합의제 기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바는 그건 아닙니다. 합의제 기관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비토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네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에서의 합의제 기관들을 보면요. 극자라든가 극우에 있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라든가 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합의제 기관에는 다양성보다는 비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 가지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옳으신 말씀이신 게 사실은 윤석열 파면 결정이 사실 국민들한테 뭔가 가뭄의 단미같이 읽혀지기도 했지만 이전에 사실은 판결 내렸던 결정 내렸던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뭐 이진숙 사건이라든지 한덕수 사건이라든지 사실은 동의할 수 있는 대목보다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더 많았거든요. 가령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거기 막 신의 성실의 의무 막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바뀌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도 성실하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이 100% 다 맞는데 뭔가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앞에서는 비판을 해놓고 뭔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이 있지만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아니, 우리 이제 결과가 좋으면 다 털어내버리는데 맞습니다.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을 건 잡고 개선할 건 맞습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조금 보론을 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달 동안 뭐 헌재를 비판하다가 결정 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과정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 보면 이걸 갖고 지금 4주나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엔 전문증거 문제랑 일사부재리 문제? 근데 이거를 갖고 4주를 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헌재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다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 일정이라는 건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에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를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그것을 계속 논쟁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단심제로 사회의 최종 사안을 신급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어쩌다 보니 갖게 된 헌재가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 이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뭐 문영배 재판관의 얘기를 꼭 먼저 꺼내서 또 오해를 하실 분이 계셔서 너무 제가 막 이른바 이제 문영배 재판관을 막 칭송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인사청문회 때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왜 6억밖에 되지 않느냐. 4억이 자신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합하다 보니까 6억이 됐고 보통 이제 공직자들의 평균 연봉이 뭐 3억, 4억 정도 되는데 자신은 이제 공무원 법관으로서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대한민국 평균의 삶을 맞추려고 했던 게 나의 신조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평균의 정서, 우리 국민 평균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국가 고위 권력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그 정도의 시각만 갖추고 있다라면 사실 비상계엄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혹은 뭐 김건희라는 윤석열의 아내가 혹은 뭐 한덕수라는 사람,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국민 평균의 시각과 관점 하에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우리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일부러 또 이렇게 수준 높은 토의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네. 이 얘기 들을 땐 통쾌했어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과 아이고, 네. 맞습니다.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그 못을 딱 박아주니까 그건 좋았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비상계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언론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건 그 길고 긴 이 파면 결정문에서 꼭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딱 따낸 다음에 토요일 오전에 이제 사설 제목을 보니까 민주당에게도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도 탄핵소추권 남용을 하거나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마치 대단한 잘못인 마냥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는 정치로 풀려는 헌법재판소의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글쎄 네. 어떤 언론은 그 대목만 봐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한 것처럼 조선일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아니 씨가? 야당은 원래 싸우는 거 발목 잡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어서 발목도 없었어요. 발목을 뭐 잡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언론은 그러면은 쓸데없이 늘 그러면 왜 그 정치권 비판하고 깝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언론은 원래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네. 오늘 또 뉴스가 있으니까 뉴스 정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조금 더 말씀드려 줄게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윤석열 씨가 현재까지도 사과도 없었고요, 승복도 없고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내고 있고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대다수 국민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면 선고가 내려진 당일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건 이제 대다수 국민에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였습니다. 6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변호인단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다. 그리고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풍찬 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등등등 하며 자신을 지지한 사람만들을 꼭 이렇게 콕 집어서 마치 이틀간의 추억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의 배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뭐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들어왔지만 관저가 요새화 됐고 이 관저 요새화된 관저에서 본인 사람들 불러다 만나서 뭐 메시지도 내고 누구한테 자기의 윤심이 이른바 실려 있는지도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측근들도 어쨌든 계속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무슨 방송에 나와서 심지어는 뭐 윤석열이 예언자적으로 점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56시간인가 7시간 만에 관저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4월. 예. 이런 시간을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이제 뭔가 저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 이러니까 지레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위기까지 된 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무례하고 무도한 자가 그만 이 퇴행시킨 사회의 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너무 많다. 윤석열을 경유하면 어떤 일들이 어떻게 파면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메시지를 내고 지금 관저에서 관저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된 직후에는 그러지는 않았다. 인간 안 된다 이 말씀 들으시면 돼요. 자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하다. 기대에 부응해서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청년 여러분 곁에 있겠다.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과 함께 계속해서 불복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관제에 있는 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좀 봐줄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압수수색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겠는데
대통령 관저가 국가 안보 지역입니다. 그게 공간의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지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안보 지역이라면 이제 아니에요. 바로 쳐들어가서 비화폰 서버부터 해서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이 공수처와 검찰 또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그 수사 얘기를 좀 넘어가지고 말씀 여쭤볼게요. 파면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뭐 인신 확보를 포함해서 이제 수사가 실제로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급물살을 타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소출되지 않으니까 멈춰있었던 수사들이 진행이 될 거고 오늘 당장에 뭐 김건희 여사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었는데 아,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소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제 명태균 게이트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하는 방법을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흘려져 나온 건데 검토하고 있다는 네, 거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하자면 뭐 황제 조사, 출장 조사 뭐 이런 조사가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기간 생존을 위한 수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일 후에 여당이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기간 차원에서요.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망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들도 그러니까 김건희를 먼저 할 거다. 그다음 아니면 뭐 윤석열이 딱 먼저 할 거다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수사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명태균 관련된 건들이겠죠. 한겨레 단독 보도에는 뭐 일단은 검찰은 뭐 윤석열 씨 파면 선고 이전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까 검찰청으로 출석해서 소명을 해달라고 김건희 씨 측에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굳이 파면 선고 이전에 우리가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언론에 흘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파면 선고를 신경 쓸 소냐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요청을 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저는 좀 네. 의견 예 아니 네. 그 소환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소환을 아니 근데 지금 한겨레 기사잖아요. 네. 김한 기자님 뭐 더 알고 계신가 무슨? 아니, 뭐 아니 그런 그 건- 한겨레 기사에 지금 그러니까 요청했다고 검찰에 썼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뭐 기자들은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상황이 진행되는 걸 ING로 취재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우리는 그렇게 했어라는 거가 취재가 됐을 거고 근데 여전히 제가 말하는 건 한겨레 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소환은 통보하는 거지 누가 소환을 요청합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명백하게 말하자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떤 거 선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했고 카카오톡을 어떤 걸 주고받았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시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소환을 한번 해볼까? 소환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 요청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그렇게 검찰이 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정확하게는 근데 소명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피의자는 그냥 너 나와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뭐 굳이 네.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일자를 조율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소명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이랬다는.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물어봐주는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굳이 그냥 따진다면. 포토라인 서는 건데. 네. 저는 김건희만 동네북이 될 것 같아요. 아. 김건희만 이 명태균 게이트도 사실은 윤석열도 주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환 이야기 없잖아요. 김건희 이야기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이 김건희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김건희를 타겟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은 검찰이 계속 주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내란에 검찰의 공모 혐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검법이라든가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지금 한덕수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과 국회에 부탁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 정당은 크게 뭐 지역 다니면서 공약 내지 마시고 윤석열 관련해서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은 특검법을 재통과시키고 하는 절차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저는 대선 선거운동이 될 것 같다. 그걸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쇼츠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요청이죠. 그렇죠. 네, 요청. 네, 제작진에게 그러면 이제 요청했습니다. 검토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건이 오늘 단독이 나온 건데요. 아까 이제 이게 다 한겨레 단독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어쨌든 이 명태균 사건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혐의의 수사 관련된 소환 조사 관련된 내용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 내란 특위에서 윤석열 피의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 내란 관여자들과 관련해서 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포함 여러 사령관들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7명을 이 형사 1부에 오늘 또 배당을 했다. 예, 이제 요 내용까지 일단 오늘 한겨레 단독 두 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수사가 더 급물살 탈 거다 이렇게 박평월 의원님 말씀해 주신 건데 검찰이 얍삽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은? 저도 오늘 기미가 뭐 있어요. 전망이 명태균 관련된 선거 개입도 일단 김건희와 명태균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강도를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를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윤석열로 넘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얘기가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을 텐데 저는 김건희의 국정 개입, 국정 농단이 파면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여러 증언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보수가 상징으로 삼은 건 윤석열이지 김건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어떤 불호나 비토 여론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작동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생양으로 삼는다. 제가 이제 저가형 유시민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유시민 장관 이야기가 와닿는 게요.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공범무역이기 때문에 가는데 중하위직 검찰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쪽으로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조직 보위라든가 자신들이 다음 정부에서 검찰 조직을 차지하겠다. 근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요. 결국은 생선 가게 털어먹습니다. 이때는 고양이들이 아닌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생선 가게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즉 특검, 상설 특검. 좀 더 나가자면 저는 특별법. 공소시효가 없는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사법권을 가지는 내란 수사를 위한 그렇죠. 예. 특별법이죠. 그런 것들까지도 구상해 볼 정도로 완벽하게 검찰선을 떠나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까 메시지에서 드러났지만 윤석열 씨가 극우 세력 결집을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주말에도 다른 일 때문에 지금 광화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스튜디오 나오는데 사실 광화문 집회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소멸이 됐고, 근데 그 예상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는 박근혜도 탄핵이 되자마자 완전히 와해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은 사실 보수에서 지지층의 기반이라는 게 강도나 지속성 측면에서 볼 때 박근혜와 비교할 게 아니죠. 근데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깃발에서 얘기를 해야 이 응집력이 발생했는데,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일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그 더군다나 이견 없이 8대0으로 났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당위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명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된 거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일장을 치러야 되냐 7일장을 치르는 거냐 뭐 15일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3일장이 그파면대 돌아가신 거랑 비슷하니까 뭐 그런 거죠. 한 사흘까지는 상복 입고 이따가 이제 그 다음 되면 옷 벗고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냐 일상으로 이 얘기인 건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비유를 해도 또 사람 돌아가신 걸로 비유를 하네. 같은 편인데.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아래 모였던 깃발들은 언제 그랬지 이럴 정도로 흩어질 수도 사실 있는 깃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극우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극우라는 표현도 고급진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난동 세력이에요. 극우라는 것이 극단적 우파라는 건데 극단적 민족주의 또는 인종주의 뭐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깃발 들고 나오고 일본 깃발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외세지향적인 매국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라이트를 극우로 보기 어렵고 매국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는 사실 제대로 된 극우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국적이고 권력용 해바라기용 기회주의 집단이다. 즉 권력이 소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성을 해서 생기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상업주의가 생긴 거예요. 슈퍼챗 이른바 코인팔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바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수도 재편돼야 되지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극우도 새롭게 한번 태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문수 그 후보한테 그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요. 김문수가 좀 극우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국적인 게 있어. 뉴라이트를 벗어 던져야지 실제로 제대로 우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제대로 우파가 되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제대로 우파 거예요? 의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맞아요. 어떤 극우는 무엇인가를 늘 박지원 평론가님이 강조를 해주시기 말씀해 때문에 주시거든요. 극우라고 갖고 있는 원래 개념은 국가주의 그리고 맞아. 애국이 이제 기반이 돼야 뭐 된다. 핵무기 가지자 이런 거는 극우 맞아요. 의미 있는 극우예요. 그거는. 근데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일본 뭐 일제강점기에 뭐 우리나라 미화하잖아요. 네. 그때 뭐 우리나라 뭐 국민들 국적이 일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뭐 김구 선생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변질된 극우이자 가짜 극우라고 이제 강조하셨던 바에 동의를 하고 또 이제 극우 집회를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극우 집회의 현장은 어땠느냐? 4월 4일에도요. 각 언론사들이 실제 한남동 관저에 다양한 지지자들이 또 집결해서 윤석열을 지키겠다라고 나올 것이다. 일 줄 알았죠. 그래서 실제 현장 중계를 했던 화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JTBC 같은 경우에는 앵커가 현장에 나가 있는 그 기자에게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뒤에 화면이 환해가지고 왜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고요. 4월 5일 같은 토요일은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극우 집회라고 분류되는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가 항상 그 광화문 주변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이제 비가 와서 빈 의자가 너무 많이 있어. 제가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부슬부슬 오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비어 있었고요. 뭐 10만을 모으겠다, 100만을 모으겠다 했지만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뭐 만 정도 돼 보이는 정도의 숫자가 일단 모여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열심히 거두시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극우라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걱정을 하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 그 이승만이 일본 미워하잖아요. 친일 부역자 청산 그렇죠. 못했지만 네네네. 극우인 거예요. 박정희도 친일파 출신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일본 욕을 해요. 그건 자기가 이제 일본에 빌붙어서 살았지만 그때 이제 또 이 억눌림 당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외세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지 극우지. 이게 무슨 극우예요? 극우도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안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그 본인의 세력, 본인들의 지금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윤석열 씨가 총칼을 들고 국회로 들이닥치고 뭐 서부지원에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가서 때려 부수고 할 때까지만 해도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걸 숭상하면서 좀 코인팔이가 되거든. 했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싹 조용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돈이 안 되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은 정광훈 씨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한길 씨도 언급을 해드리면 본인 유튜브에서 열심히 뭐 대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금 운동을 했던 것이 어제였고요. 자기 출마하면 본인 출마한 아니 건가? 그 본인이? 대선이라는 것이 현재 대선 그리고 또 차기 대선을 위한 모금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제 후원을 해달라고. 근데 왜 본인한테 후원을 하죠? 자기가 아니 뭐 후보가 원래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스피커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전한길 뉴스라는 또 채널을 언론사의 또 사주이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금을 할 필요가 있으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오늘 화제가 된 게 본인이 운영하는 또 그 한국사 카페가 있습니다. 네네네. 유튜브와는 별개로 한국사 카페에 워낙에 정치적인 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에 대한 공무원 이번에 나왔던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해설 글을 하나 올려놓고요. 그동안 있었던 정치적인 글을 다 삭제해버렸다라고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직업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인 것인지 다양한 사람들 지금 혼란스럽게 하는 전한길 씨에 대한 내용도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만나보고 싶네요, 그 사람. 하여튼 뭐 대선 때문에 모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 대선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기 대선 얘기 오늘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